네, 계속해서 어, 뒷부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여기까지 했죠. 그 뒤를 이어서 화쟁의 통일 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화쟁의 통일 교육에 있어서 왜 서구 중심적인 사회부가 동양적 관계성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가라는 건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분법, 동일성, 이분법, 주체, 실체.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있으니까 자아가 있고,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죠. 그래서 주체 말고는 이제 배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체, 객체, 이분법, 선악의 이분법. 뭐 가장 대표적인 건 그 이데아론이죠. 플라톤이 이데아를 얘기하면서 이데아와 실제를 이제 구분하는 진리와 거짓, 이렇게 선악. 뭐 이렇게 나누어 버린 데에서 그 문제점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실체론이고 동일성의 어떤 이분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까지 이렇게 이어져 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서양의 어떤 그 뭐랄까요, 백인 중심의 남성 중심의 지배계급 중심의 뭐 이런 어떤 이분법을 합리화하고 그 지배를 불법적인 폭력과 배제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합리화하는 그런데 이제 이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관계성은 이를 대신할 만한 사상적인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죠. 미리 뭐 동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양의 관계성 뭐 대표적으로 불교 철학이 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한국 사상의 특징이 이 묘합의 원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천지인 합일 사상 뭐 들어보셨죠? 뭐 유불선 뭐 내지는 뭐 그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랑도부터 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있죠. 뭐, 태극기도 있고, 뭐, 태극기는 우리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화랑도라고 할까, 한글의 천지인 합일사상, 동학의 인내천 사상, 그리고 각종 이제 원융 회통하는 여러 가지 뭐, 불교나 유학의 그런, 어, 원융 회통적인 그러한 특징을 우리가 한국 사상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동양 사상의 전통 속에서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특히 우리나라 사상이 그런 묘합에 아주 그 합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묘수를 찾아내는 그런 특징을 우리의 사상적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상은. 그 중에서도 화쟁 사상은 바로 이러한 묘합의 원리의 어떤 가장 최고봉이고 사상적으로도 뭐 최고봉이 이런 사상이 아닌가. 그래서 통일 사상으로 우리 민족 사상, 전통 사상을 하는 데 있어서 화쟁 사상을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화쟁 사상이 무엇인가? 화, 쟁이라는 게 이제 다투는 거죠. 다투는 것을 화해시키고 조화시키는 그런 우리 이 원흉회통적인 사상, 묘합의 원리에 저음한 그러한 어떤 근거한 그런 한국 사상의 어떤 그 정수, 대표적인 사상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원효의 화장 사상인데, 원효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원효의 인간됨, 그 사상의 특징이 뭐냐라는 걸 살펴봤을 때, 원효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 고려 숙종 때 화쟁국사라는 시호를 내립니다, 왕이. 화쟁국사, 나라에 화쟁을 내세운, 화쟁 사상을, 일으킨, 나라의 큰 어른이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원흉무예의 삶, 즉 무애인입니다. 무애인, 거칠 것이 없다는 거죠.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그런 뭐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자유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상이나 어떤 그 제도나 어떤 그 기본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구속당하지 않았던 그런 원효의 삶. 원효의 삶 속에서
뭐 요술공주의 사랑 이야기 뭐 많이 아시죠? 이처럼 어쨌든 무의 화쟁이라고 하는 것은 원효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를 대표하는 이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문, 화쟁론,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10가지 문,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10가지 어떤 문제, 혹은 뭐 10가지의 문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가지 어떤 그 진리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 다양한 문들이 있는데, 그것을 화쟁시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부는 전해지지 않고 책 이름만 전해지고 일부분이 남아 있는데, 어쨌든 이처럼 화쟁을 실제로 굉장히 전리하고 대표적으로 행했던 것이 원효의 삶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원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화쟁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진속불이 화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다 원융회통시킨다. 두루두루 통하게 한다. 그래서 합친다라는 게 이제 화쟁사상인데, 여러분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여기 지금 제가 한자로 적어놓은 게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건데 뭐 잘 아시죠? 원효의 그 땅마게스의 어떤 그 깨달음. 어제 그 단말이, 아니, 그 단물이, 달았던 물이 오늘 아침에 보니 자신이 이제 구역질 나는 그런 해골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거기서 이제 깨우치죠. 깨우치고 의상은 가지만 원효는 돌았습니다. 진속불이. 내가 당나라에 가서 깨닫는다고 해서 그것이 깨달음이 아니다. 깨달음은 무엇인가? 일체유심조.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다. 마음먹기에 있다. 진리와 속세가 다르지 않다. 진리와 속세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의 삶과 속인의 삶이 다르지 않다. 예, 장차 열애가 된다. 열애가 숨겨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부처가 숨겨져 있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누구나 다 깨달음에 이르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 물론 이게 원효의 사상이기도 하고, 이제 불교의 사상이기도 합니다. 대승불교의 사상이기도 한데, 어쨌든 원효의 사상은 이처럼 열애장 사상, 일심열애장이죠. 이 부처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일심이무이라고 하는, 일심이라는 건 이제 부처의 어떤 깨달음에 이르는 아주 뭐랄까, 한마음, 넓고 깊은 마음이라면, 이문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 문이 있다. 어떤 문이 있느냐? 진리의 문. 이건 이제 일테면 이데아입니다. 플라톤을 얘기하자면 진리의 세계, 진리의 세계. 누구나 쉽게 갈 수 없죠. 생멸문은 이제 속세입니다. 속세의 마음 찌들어 있는 생멸, 생겨나고 멸하는 그야말로 번뇌하고 막 번뇌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생멸문인데, 그래서 이 진여와 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 문, 이 2가지 문이죠. 2가지 어떤 문이 있는데,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다.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회통할 수 있다. 즉, 생멸문에 있더라도, 이 더럽고, 속세에 찌든 마음일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깨달으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원효가 뭐 했다는 관세음 남아미 탑을 뭐 이거 외치면은 누구나 다 이제 깨달을 수 있다. 뭐라고 했다는 원효의 어떤 이야기도 전해지지요. 어쨌든 원효는 이처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다 회통만 시켜주면 단지 이제 이 노력은 필요하죠. 노력은 필요한데 그게 이제 그 노력하는 방법이자 노력의 길이 도에 이르는 길이 바로 화쟁입니다. 두루두루 널리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회통하려고 노력해라. 예. 자, 그래서 화쟁은 백가이쟁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다툼들을 회통, 융통시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 이론이고 이양 대립을 넘어서는 거죠. 너는 옳고 나는 틀렸다든가. 이게 이제 서양식의 서구식의 사고 아닙니까? 동일성의 사유죠. 내지는 뭐 이건 진리고 저건 뭐 아주
속세에서 있는 진속, 진과 속을 나누는 이런 인식을 넘어서는 이양을 넘어서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불교에서 그런 진리에 이르는 깨달음의 수행 방법이기도 하지만 여러 다툼, 이념의 다툼 내지는 이념의 대립 이런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념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 통일, 남북, 그리고 남남 갈등, 이와 같은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불교의 원효가 여기 지금 백가이쟁, 여기서 말하는 백가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불교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학파들의 다른 논쟁들을 회통시켰다 이 말인데, 오늘은 뭐 어쨌든 자세하게 하기로 한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중관학파와 유식학파를 회통시킨 게 원효의 가장 큰 업적이고, 그 했던 책이 이제 대승기신론 소, 그리고 대승기신론 별기, 여기 지금 나오는 그 두 가지 책들입니다. 이게 이제 원효의 가장 대표적인 책들이거든요. 이 책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통시키는 중관과 유식을 회통시키는 방법이, 물론 중관과 유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각가지 논쟁들을 전부 다 이제 두루두루 원용 회통시키는데, 어쨌든 중관과 유식을 회통시켰던 그 대표적인 책이 이제 대승기신론 별기와 소라고 하는 책입니다. 대승기신론은 이제 대승 철학의 대승불교의 유명한 경전이고요. 마명이라고 하는 인도의 스님이 지은 책인데, 여기에 이제 소 그리고 별기, 자기 부록처럼 자기가 이제 해석, 주석을 다른 것이 이 대승기신론 별기와 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관과 유식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하면, 중관학파는 가운데를 들여다본다 이 말이죠. 중관. 유식은 오로지 인식만이 있을 뿐이다. 여기 지금 유식과 중관과 유식이 있죠. 예, 중관과 유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관이고 여기 유식입니다. 여기 오로지 인식만을 전부로 바라본다면 중관은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무엇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중관입니다. 자, 그래서 중관은 여기 지금 쭉 적어놨습니다만 제가 읽어보면 공,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의 바로 그 공입니다. 예. 연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으니 무자성입니다. 그 무엇도 자기의 성질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으니까요.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공이니까요. 가명, 이름도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예, 임시로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연기로 일어난 존재이지 내가 이름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중도, 즉 중관이죠. 예, 이것이 바로 중관학파의 기본적인 무아론에 기반한 그 무엇도 실체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중도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무엇도 자성이 없다. 있을 수가 없죠. 있으면 연기가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비판하는 뭐라고 할까요? 해체론이라고 할까요? 예. 뭐 여기 비판에도 나옵니다만 허무주의적인 그런 관점 아니냐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중관이라면, 유식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 연기, 무자성, 이건 좋은데 공과 가명, 요거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서 인식 대상과 인식 주관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거냐 이 말이죠. 오로지 마음의 인식작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냐. 여기 바로 인식작용의 식이 바로 유식의 식입니다. 식만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인식만이 유일하다. 그래서 이 마음의 작용이 중요하고 마음이고 실체이다. 즉 인식이고 실체이다. 그러니까 유식이죠. 그래서 마음은 깨달음과 세계의 미혹의 세계를 갖는 근원이다. 이게 이제 유식이죠. 그래서 이걸 살펴보는 유식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중간학파는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공이라고 했으니까요. 모든 것은 공이다.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중간학파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무주의적인 그러한 내용을 이제 비판을 합니다. 반대로 이 중간학파는 주관적 관념론이다. 왜냐하면 법이 있는데 공이라고 하는 이 법이 있는데 이 법은 없이 주관적 즉 인식이죠. 인식 이 관념 아닙니까? 해결과 같은 바로 그 개념 관념이죠. 주관적 관념론에 불과한 그런 인식에 집착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이제 중간학파는 유식을 비판했습니다. 이게 바로 중간과 유식의 서로 간의 쟁이죠. 다툼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걸 이제 화쟁시키고자 한 것이 뭐 대성기신론이고 여기에 이제 탁월한 주석과 견해를 밝힌 것이 바로 이 원효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효의 이야기를 보면 중관은 깨뜨리고 깨뜨려서 세울 길이 없다. 왜냐하면 공을 주장하잖아요. 공. 깨뜨린다는 게 저기 이제 한자로는 파입니다. 파. 제가 이제 입파라는 걸 이따 보여드릴 건데 입파에서 바로 이 파입니다. 파. 깨뜨리는 거죠. 부정하는 겁니다. 다 부정하죠. 공이니까요. 다 부정합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니까 여기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뭐 이론이니 뭐 법이니 여기 어떻게 생겨나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두루 하지 못한 논이다라고 하는 거고 유식은 이제 식이 있으니까 인식이 있으니까 세계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파할 수 있는 부정할 수 있는 논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중관은 파는 하는데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다. 부정은 하는데 긍정할 수 있는 만들어내는 그 논리가 없고 유식은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왜냐면 인식이 있으니까 개념도 만들고 뭐 세계에 대한 구성을 해내겠죠.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파할 수 있는 부정할 수 있는 논리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이문을 통해서 중관과 유식이 한마음이다 라고 하는 중관과 유식의 조화를 이야기하는 입파의 뭐 자제라고 할까요? 자유자재로 한다는 겁니다. 세우고 무너뜨림이 긍정하고 부정함을 자유자재로 하는 그 논법을 이제 원효가 구사하면서 두 입장을 두루두루 원용 회통시킵니다. 이게 이제 원효의 중관과 유식에 대한 화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화쟁은 여러 다른 쟁들, 다른 이론들의 쟁들, 다툼들을 화해시키는, 원융회통시키는, 조화하고 화해 있게 하면서 그러면서 뭐 그게 그냥 뭐 대충 절충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보다 더 큰 진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어떤 그 아주 깊이 있는 심오한 불교 철학을 원효 철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화쟁국사가 되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화쟁은 서로 다른 논쟁을 화해시키는 그런 원효의 사상입니다. 화해시켜서 원융회통하고 일통의 원융회통하게 함으로써 그 좁은 식견에서 보다 더 넓은 식견, 말 그대로 부처의 마음, 깨달음에 이르게 하고 또한 진리에 도달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 원효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도 부정도 다 넘어서는 아주 넓은 그야말로 일심의 마음, 일해 바다의 마음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어떤 그 인식의 전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는 다양한 갈등이 있잖아요. 현대사회에 다양한 갈등이 있고 이념 간의 대립이 있습니다. 인종 간의 갈등도 있고 민족 간의 갈등, 전쟁,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그 갈등, 네. 이런 것들을 화해시키고 일치시키는 그러한 해소시키는 그런 사상으로 적용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연과 인간, 주체와 객체, 서양 철학의 어떤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불일불이의 철학이다. 예.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그런 철학이다. 무이이불수일. 둘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 아니지만 하나를 고집하지도 않는다. 고수하지도 않는다. 지키지도 않는다. 예. 하나를 고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둘도 아닌. 예. 이것이 바로 불일불이의 철학이 되겠습니다. 어떤 하나의 입장이나 하나의 견해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고수, 말 그대로 고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화쟁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 계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타와 립을 자유자재로 행하는 그러한 상대적 이분을 넘어서는 이양 대립을 넘어서는 그런 사상이 화쟁사상이다. 사실은 모든 게 옳죠. 제가 전에 코끼리의 비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각의 이론은 유식과 중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각의 이론은 전부 다 진리의 일정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고 거기에 맞춤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다만 그것을 다른 이론을 비난하기 위해서거나 부정하기 위해서 쓰인다면 그 이론에 고집하게 되면 그 이론만 고집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죠. 더 큰 진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전체 세계, 코끼리라고 하는 전체의 상이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상이죠. 그 상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각각의 주장을 옳고 그름을 모두 옳고 모두 그런 것으로 이렇게 상대적 이분을 넘어서는 그런 계시계비의 원리로 입하무예, 입하자재의 원리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화해시키면서도 부정하지 않는 사상. 이 말이죠.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 각각의 이론들의 장점, 그리고 그 이론들이 내세우고 있는 논리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것을 받아 안습니다. 그러니까 원효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철학자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불일불이의 사상을 만들게 되고, 동일성을 넘어서는 그런 철학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열애장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게 이제 부처의 마음인데, 통일인의 마음이죠. 모든 대립을 넘어서는 이양 대립이라고 할까요? 분열, 내지는 집착하는 마음. 이게 이제 분단인의 마음이죠. 이를 넘어서는 통일인의 마음. 그리고 인간에게는 원래 누구나 다 부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게 이제 열의 장이죠.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숨길 장자거든요. 열의 마음, 부처의 마음은 누구나 다, 그래서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대승불교 원효의 논지거든요.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열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즉 누구나 다 통일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의 본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우리는. 다만 숨겨져 있거나 감추어져 있습니다. 열의 장이지요. 그래서 이걸 숨겨져 있는 것을 상대적 이분의 인식을 넘어서면서 화쟁을 통해서 이제 계속 넘어서게 만드는 것이죠. 좀 더 넓고 깊이 있게 이제 탐구하고 마음 수양을 하게 하면 우리의 본성에 닿을 수 있습니다. 민족적 리비도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쟁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화쟁은, 이런 화쟁인을 만들기 위한 분단인으로부터 통일인,
즉 화쟁인을 만들기 위한 그런 통일교육, 즉 분단의식을 넘어서는 통일의식에 이르는 인간, 통일통합사상인 화쟁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인간, 이 인간인데, 자, 그렇다면 이런 인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목적, 원리, 뭐 이런 원리 3개, 목적 하나 이렇게 있는데, 목적은 불일불이의 인간과 사회입니다.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닌. 그래서 통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통일을 한다고 해서 남한과 북한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만을 고수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는 또한 안 되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불일불이의 사회고요. 불일불이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단의 마음과 통일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열애장으로서 인간이죠. 진속이 불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말고 모든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들의 숨겨져 있는 통일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 예, 이게 바로 불일불이의 인간관, 사회관이 되겠습니다. 자, 교육 원리로는 요 밑에 이제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여기 이제 불일불이의 원리, 개합과 입하의 원리, 다툼 속에 화합하는 주체의 형성, 요 3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자, 불일불이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지만 둘도 아닌 상태로 통합하자라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차이의 공존이죠. 차이의 공존이고 하나가 아니면서 둘을 융습하는 것. 그래서 다르지만 하나이고 하나이지만 또한 다른 그 상태로 우리가 통일을 추구해 나가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그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개합과 입하의 원리는 개라고 하는 건 전개, 열개자입니다. 전개한다는 겁니다. 펼친다는 뜻이죠. 합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한다는 겁니다. 합친다는 겁니다. 펼치고 종합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그 어떤 그 논지를 어떤 그 이론을 살피는 데 있어서 각각의 하나하나의 부분을 자유롭게 쫙 펼칠 수 있어야 됩니다. 펼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끝없이 이제 펼쳐나가죠. 전개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두루두루 종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개합을 자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 원리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만큼 마음 공부가 필요하고 또 넓은 마음이 필요하죠. 각각의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펼치도록 해주고 그리고 종합시켜내는 그런 것이 이제 개합이고 입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립자고 세울 립자입니다. 세운다는 것이죠. 설립한다. 즉 긍정한다는 것입니다. 파는 아까 말씀드린 뭐 혁파한다, 뭐 파괴한다, 부술 파자거든요. 깨뜨릴 파자인데, 즉 세우고 깨뜨리는 것을 자유자재로 하는 것입니다. 즉 긍정과 부정을 자유자재로 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각각은 전부 다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긍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진리는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안을 수는 없거든요. 하나의 진리가. 그래서 또한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에 또한 깨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팔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예인의 사유방식으로 이런 개합과 입하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자유로워야 한다는 거죠. 분단의 구속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원효처럼. 자, 그 다음에 다툼 속에 화합하는 주체로서 화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투지 말자, 내지는 다툼 현상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화합하는 거죠. 화합하는 겁니다. 불일불이의 마음으로. 그래서 다툼 속에서 기어코 화합한다. 오늘 우리 한반도를 한번 봅시다. 남남 갈등을 보고 남북 갈등을 봅시다. 얼마나 치열합니까, 서로 간에. 치열하다기보다는 뭐, 그야말로, 극단적인 대립이죠. 극단적이고 파괴적이고 서로 간에 너무나도 다른 이질적인
그리고 너무나도 그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도 하고 서로 죽이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도 많이 죽이고요. 그래서 그 분노의 마음, 파괴의 마음, 즉 이 분단인의 마음이죠. 뭐 앞에 공부했던 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 바로 이 죽음을 긍정하는 정신, 타나토스에 사로잡혀 있는 분단인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단인의 마음을 우리가 아, 그 미워하는 마음을 본래의 마음,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열애장이니까, 본래의 마음을 되돌려내야죠. 그게 바로 교육이 할 일이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어코 화합한다는 얘기는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노, 파괴, 갈등,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이죠. 이 속에서 점차 하나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기괴한 타자를 포용하고, 북한이라고 하는 기괴한 타자 아닙니까? 남남 갈등에서도 보수와 진보는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대립하지요. 기괴한 타자지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해야 합니다. 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통일교육의 교사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이 또한 전파해야 될 통일인의 마음이다. 그러지 않다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죠. 그러지 않는 길을 누군가 얘기한다면 그것은 사기입니다. 그건 사기꾼입니다. 우리는 사기꾼일 수 없지 않습니까? 진실한 인간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고 넉넉하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을 항상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 그것을 어느 순간 끝내자라는 게 아닌 거죠. 극단적인 갈등과 그런 대립을 끝끝내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끝끝내 포용하고 관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화쟁인입니다. 네, 다음으로 생태주의에 대해서 또한 중요한 하나의 과제 중의 하나이죠. 그 윤리교육의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제가 또 이제 다루고 있는 주제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 생태주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생태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물리백의 위험사회로부터 나오는데, 위험하죠, 지금. 생태가 파괴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후쿠시마, 원자력이 이제 파괴된 데서도 위험 사회는 나타나고, 그게 이제 인간의 과학 기술의 정점에 있는 것의 어떤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체르노빌, 후쿠시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라든가 지금 미세먼지 문제라든가 지금 위험 사회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있죠. 이 경고를 주는 겁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도저히 너희들이 더 이상은 살 수 없다 이대로는 라고 하는 경고를 주는 겁니다. 이 하나의 생태 위기와 이게 이제 원래 얘기한 원리백의 위험 사회인데, 이런 생태 위기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위기가 있죠. 또 하나의 위험 사회가 있죠. 우리는 분단이 주는 위험 사회가 있습니다. 분단이 주는 대립, 갈등, 군사화, 무기, 각종 첨단 무기, 우리나라는 핵이 그야말로 가장 뭐라고 할까, 여론의 초점일 정도로 그런 무시무시한 파괴와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그런 위험 사회죠. 예. 그래서 이러한 파괴적인 공업화로는 위험 사회, 그리고 군사주의, 분단으로는 위험 사회. 이 이중의 위험 사회를 모두 다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 살아야겠죠. 그래서 생명과 평화의 사상, 즉 생태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극적 안보에서 적극적 안보, 인간 안보가 필요하다, 생태적 안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 드렸고, 오늘은 좀 더 기초에 충실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생태주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주의라는 게 영어로는 ecology입니다. ecology인데 여기 보이시죠? ecology입니다. 이 에코와
라지, 로고스의 합친말입니다. 요건 또 달리 얘기하면 여기 오이코스고요. 요거는 로고스입니다. 예, 오이코스와 로고스. 여기 지금 뒤에도 적어놨습니다만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공간 자체를, 삶의 장소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죠.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관한 학문이다. 즉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곳에 관한 학문이다. 삶의 총체적인 이해를 하고자 하는 그런 학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주의와 전체적인 접근법, 홀리스틱 어프로치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태주의를 가지고 그런 총체주의적인, 전체주의적인 그런 접근을 별개로가 아니고 전체로 바라보는,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 생태주의의 기본적인 특징이고, 또한 중요한 게 이제 관계지향적인 사고죠. 이게 뭐 아시다시피 동양적 사고의 특징이기도 하고, 뭐 말씀드렸지만 생태주의는 동양적 사고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그 철학적인 배경을 빌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동일성의 폭력과 배제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것 때문이고. 이 뒤에 적어놨습니다만 제가 이 환경주의와 이런 어떤 그 대비되는 그런 측면을 제가 강조해 놨는데 좀 이해를 하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주의, 영어로는 이제 environmental이죠. 혹은 surround 아시죠? surrounded. surround라는 말 자체에서 벌써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surrounding이 이제 환경에 대한 말인데 환도 이제 둘러싸고 있다 이 말이죠. 둘러싸고 있는 경계에 관한 환경인데, 그래서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내가 중심이죠. 인간이 중심입니다. 둘러싸고 있으니까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사고가 있는데, 그럼 생태주의는요? 생태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뒤에도 적어놨습니다만, 생태주의는 종간의 동등성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입니다. 모든 생명들이 주인인 사상입니다. 그럼 환경은요? 환경은 인간이 중심이죠.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자 뭐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생태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한계에 있는 그런 말입니다. 좀 생태주의를 제대로 공부하면 환경을 보호하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 생태주의와는. 그게 이제 환경주의적 관점이죠. 말 그대로 원자적인, 단편적인, 인간 중심이죠. 동일성의 논리도 일면 들어가 있는 그런 좀 자기 한계적인 개념이고, 생태주의야말로 유기적이고 전체적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홀리스틱한 그런 개념이라고. 유기적이다. 유기적이라는 게 하나의 몸처럼 이렇게 전체적인, 말 그대로 이제 우리의 삶 그 자체죠. 그래서 이 생태주의는 그래서 생물 간의 종동등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상이다. 모든 생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주의는 근본 생태론과 사회 생태론이 있는데, 요즘 제가 두 개 적어놨죠. 근본 생태론과 사회 생태론을 이제 크게 나누면 뭐 또 뭐 더 나가자면 뭐 또 많이 있습니다. 페미니즘과 함께하는 생태주의도 있고, 어쨌든 말하자면 또 뭐 깊이 있게 가자면 그런데 좀 넓게 보자면, 단순하게 좀 살펴보자면 생태주의는 보통 이제 근본 생태론과 사회 생태론이 가장 대표적인 입장 중에 하나인데, 근본 생태론은 레디컬한 거, RADICAL 있잖아요. 레디컬이죠. 급진주의 혹은 근본주의죠. 바로 그 레디컬 이칼라지입니다. 그래서 급진적인 혹은 근본주의적인 그런 생태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근본 생태론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급진적인 생태주의, 그러니까 종동등성을 그야말로 과격하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모든 생명은 다 존중돼야지. 아무것도 죽이면 안 돼. 뭐 어떻게 보면 불교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모든 생명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막 벌레도 우리가 볼 땐 좀 뭐 괴이할 정도로 벌레 막 밟는가? 그러면 이제 발도 사실 우리가 디디기 힘든데 어쨌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근본 생태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큰 자랑이 뭐냐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나야 다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종동동성에 따르면 모든 생명은 하나니까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큰 자아죠. 그래서 또한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그래서 관계성과 전체성 속에서, 생명을 바라보는, 자연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 근본 생태론이고, 뭐, 네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카프라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북치인, 머레이 북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회생태론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이고, 뭐, 그렇습니다. 사회생태론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라고 하는 건 소셜하다라고도 볼 수 있고, 사회, 즉, 인간이 속한 사회 속에서의 생태주의를 실천한다. 이 근본 생태론과는 좀 다르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인간, 그리고 생태, 뭐 이렇게 고민하는, 그렇다고 환경주의하고는 좀 다르고요. 생태주의지만 어쨌든 사회 친화적인 그런 관점이다. 혹은 소셜리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북친이 사회주의자거든요, 사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실제로 이제 자본주의가 생태 파괴의 근원이거든요. 물론 뭐 사회주의도 그러합니다만 자본주의의 기본이 이제 이윤 아닙니까? 끝없는 공업화, 끝없는 소비, 생산, 소비, 뭐 소비가 미덕이다, 소비가 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비, 생산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생태주의 입장에서 살펴보면요, 소비,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입니다, 파괴. 결국은 파괴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고,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고, 파괴하는 것이고. 근데 그걸 끝없이 장려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투표할 때마다 항상 뭐 우리가 그 지지율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얼마나 살림살이가 얼마나 좋아졌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제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이제 지금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뭐 중국도 러시아도 사실은 자본주의적 세계화 속에 들어와 있죠. 상품 경제의 세계화 속에 들어와 있고 자본주의의 세계화, 세계화는 곧 자본주의가 세계화되는 겁니다. 자본의 세계화니까요. 근데 이 자본의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자기 확장입니다. 아, 즉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경제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집을 하나라도 더 지어야 되고요. 상품이 어제보다 하나라도 더 판매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GNP가 성장하고 GDP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끝없이 파괴해야만 성장하는 것이 그리고 생존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생리입니다. 자본주의 생리죠. 그걸 이제 이윤의 이윤 자본의 이윤 으로 이제 그 파괴적인 모순을 설명한 것이 이제 마르크스라면 우리가 이 생태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그 어떤 자기 정대 증가하지 않고는 내지는 확장하지 않고는 자본주의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뭐 딴 거 있습니까?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권력인 국가 권력 지지율이 대부분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그 사람은 다시는 대통령을 못 합니다. 뭐 가장 비근한 예로 미국 같은 나라도 그렇고 딴 거 없습니다. 그냥 경제 성장을 시키면 그 사람은 좋은 대통령이에요. 이처럼 끝없는 그 파괴, 파괴적인 공업화, 파괴적인 산업화가 자본주의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생태주의와의 연관 속에서 살펴보면서 자본주의를 제어하거나 자본의 어떤 무한한 확장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사회적 생태론입니다. 사회 생태론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이제 사회에 대한 인간,
사회라는 게 결국 인간이 모인 곳이 사회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참여, 인간의 이성, 이런 것을 중시하는 그런 측면이 또한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근본 생태론과 사회 생태론이라고 하는 생태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두 입장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어쨌든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동등성을 추구하는 그런 사상이 생태주의다. 그리고 관계성, 전체성, 관계성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저 나무도 풀도 나와 한 몸이고 전체성, 나와 상호작용 속에 왜냐면 그 풀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 풀 중에 이제 이슬을 먹고 뭐 어쨌든 풀이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먹고 다시 또 우리가 뭡니까? 예, 다시 또 이렇게 어쨌든 배출을 시키고 거기 또 그름을 어쨌든 그렇게 되죠. 실제로는 순환하는 그런 것이 어떤 생태주의에 대한 기본 입장이다. 그래서 전체성, 상호관계성, 상호작용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생태주의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생태주의는, 이 경제인, 아까 말했던 이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경제인이죠. 소비를 미덕으로 하는 인간, 네,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인간. 뭐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인간관에서, 관계지향적인 그런 인간, 생태인, 욕망을 조절할 줄 아는 인간. 쉽지 않죠, 사실은. 어떻게 욕망을 조절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생태는 우리는 또 그래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것이 뭐 지구의 지금 이제 위험 사회에 중요한 하나의 준엄한 명령이죠. 준엄한 명령입니다. 코로나가 주는 것이 더 이상 이 자연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죠. 미세먼지가 주는 게 뭡니까? 더 이상 자원을 파괴하지 말라. 파괴하면 너희들이 죽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립니다만 어쨌든 이제는 이 욕망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이데올로기, 국가, 뭐 이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편협한 생각이다. 좀 더 넓은 전체인. 전체로 생각하면 사실은 지구는 하나잖아요. 그냥 국가, 뭐 이데올로기 이거 편협한 거 맞죠? 그런 데서 벗어나라. 고립적이고 수동적이고 욕망. 이게 이제 자본주의적 인간이고 근대적 인간이죠, 이게. 실체론, 동일성에 기본하고 있는 인간인데, 이게 결국 이제 분단이기도 합니다. 분단 국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한, 뭐 북한 그러면 북조선, 뭐 이런 그런 데서 좀 더 관계성 속에 관계지향적인 욕망을 조절할 줄 아는 큰 자아를 왜냐하면 남한과 북한도 사실은 한 몸이고 실제로 한반도는 한 몸이죠. 그래서 통일 생태를 생각하는 생태의 통합을 생각하는 그런 통일인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근대 산업주의에 있어서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는 똑같습니다. 끝없는 자기 확장을 통해서 더 많은 파괴적 공업화를 통해서 중국이 그렇잖아요, 지금. 중국이 물론 뭐 자본주의적인 경제를 받아들이긴 했습니다만 사회주의의 기본도 그렇습니다. 네프라고 해서 당시 소련 경제, 이 레닌 당시에 소련 경제도 그랬습니다. 경제계획 만들어가지고, 경제계획 왜 하겠습니까? 보다 더 많은 상품을 만들고, 찍어내고, 발전하겠다는 거죠. 발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소련 경제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죠, 당시에. 그래서 이 근대 산업주의를 대표하는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게 또 공교롭게도 남한과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세계관은 근대적인 세계관입니다. 고립적이고 분리적이고 개발 지향적인 끝없는 개발과 착취의 근간. 누군가의 착취의 대상이고 이 이를테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있어서 그게 결국은 인간의 자연의 지배를 합리화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지배도 합리화하는 기본적으로 이분법이죠, 그게. 이분법적인 동일성, 실체론에 기반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동일성과 실체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태적인 관계성, 유기적 상호관계 속에 살고 있다는 뭐 불교의 연기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큰 자아와 같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자연을 죽이면 내가 죽습니다, 사실은.
이 큰 자 관련해서 제가 뭐 오늘 뭐 또 좀 더 설명을 위해서 예를 하나 드리면 큰 자, 전체적인 전체론적인 사회, 유기체적인 사회의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뭐 제가 그냥 말로 하면 잘 이해가 안 가실 테니까. 굉장히 그 메가 히트한 영화 중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영화에 그렇게 관심이 많다는 건 그만큼 생태주의가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영화냐면 아바타입니다. 아바타. 아바타가 이 뭐라고 할까요? 근본 생태론적인 큰 자아의 개념을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아바타가 비단 그냥 흥미거리의 헐리우드 오락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작품상도 받고 뭐 상을 많이 받는 겁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매트릭스도 마찬가지인데 매트릭스 얘기는 뭐 나중에 이제 나중에 아니군요. 네. 혹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바타에 보시면 에이오아님입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 그 왜 아바타의 종족들이 이 살아가면서 왜 말이나 새를 자기가 이제 택할 때 왜 이렇게 서로 교접을 하잖아요. 이렇게 자기 꽁지 내려가지고 왜 말꼬리하고 새 머리하고 자기 머리하고 이렇게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정신과 정신이 교감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왜 큰 트리 있지 않습니까? 아주 큰 나무, 우주수라고 하는 그 우주수, 그게 뭐 에오 아님인가 뭐 그렇죠. 그 님이 전체를 다 이제 생물들을 관장한다라고 하는 아, 그게 이제 바로 이제 큰 자아죠. 모든 것이 하나의 생명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그 정신마저도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그걸 파괴하려고 하는 개발주의 착취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막 로봇 군단 막 와가지고 막 총으로 막 쏘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이 개발주의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게 자원 채굴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개발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맞서서 이제 아바타가 되었다가 자기가 마침내는 그쪽을 택해서 그들과 싸우는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자연을 지켜내려고 하는 생태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게 이제 아바타 영화인데 예, 바로 그 세계관, 거기서 보여주는 세계관이 바로 이 큰 자, 이런 세계관입니다. 예, 그 아바타가 지향하는 철학이 바로 이런 생태주의. 물론 뭐 오락물에, 오락거리에 하나의 그냥 배경으로만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단순한 오락물 이상의 감동을 주는 거죠, 아바타가. 예. 자, 어쨌든 그런 큰 사회. 그럼 마찬가지, 남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총칼을 들이대고 있는 이런, 그리고 끝없이 뭐 파괴하고 있는 이런 사회로부터 남과 북이 한 생명이고, 하나의 생명체라고 하는, 하나의 유기적인, 실제로 우리 민족의 허리가 잘린 거 아닙니까? 하나를 복원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나갈 때 우리가 통일로 나갈 수 있다. 생태주의는 그런 힘을 가진 유기적인 상호 의존, 상호 연관 속의 그런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공동체적인 그런 생각, 분리주의, 고립적인 근대적인 세계관,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그런 세계관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남한도 그렇죠. 개인주의, 자본주의 기본이 개인주의 아닙니까? 개인주의에 입각한 그러한 세계관이라면 그리고 개인주의와 더불어서 개발주의를 기본적으로 지향하죠. 자본주의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개발주의를 지향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주체사상이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합리화합니다. 주체사상이 보면 실제로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처럼 인간중심주의가, 말 그대로 인간중심의 철학으로 자기들 스스로 얘기하니까요. 인간중심주의가 그런 면에서는 한계가 있죠. 결국은 누군가 누구를 지배하는 그 근거가 되는 사상은 그게 이제 동일성의 철학인데 그 사상은 기본적으로 이 반생태적이고 반생명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평화적이고 왜 결국은 우리 통일에 있어서 우리가 좀 우려해 봄직한 네. 그래서 조심해서 들여다봐야 하는 경계해야 할 그런 위험한 세계관이죠. 네, 그로부터 생태주의의 통합적인 생태적인 안보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자연, 인간,
통일사회, 생태에 기반, 생명과 평화가 가득한 그런 통일 세상을 우리가 꿈꿀 때 그것이 진정한 통일 세상이죠. 막 개발하고 착취하고 누군가는 또 뭐 못 살게 굴고 자연은 병들어 있고 그런 사회라면 그 통일된 세상은 또다시 누군가는 지배하게 되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태주의에 기반한 그런 통일을 해나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생명과 평화가 가득한 그런 생태 사회를 우리가 꿈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